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우리 정부는 실효 지배 강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025년 9월 25일 일본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야당 의원들이 항의의 함성을 질렀지만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다케시마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세계에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 영상은 전 세계로 송출되었고 한일 관계는 10년 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강력히 항의했지만 일본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단 3일 후 그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9월 28일 새벽 5시 30분 동해 독도 북방 15해리 해상이었습니다. 100년 만에 최악의 안개가 바다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시정거리는 50m에 불과했고 수평선은 완전히 사라져 하늘과 바다의 경계조차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세종대왕함 함교에서 박성민 대령은 쌍안경을 내려놓은 채 레이더 화면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52세의 그는 해군사관학교 22기로 30년간 바다를 지켜온 베테랑 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간 그는 단 한순간도 다카이치 총리의 그 연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3일 전 해군본부의 긴급 브리핑에서 정보참모가 경고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문제는 다카이치 총리의 국내 지지율이 35%까지 급락했다는 점입니다. 정보참모가 스크린 앞에서 말했습니다. 경제정책 실패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일본 총리들은 이럴 때 영토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왔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함장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보참모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독도 인근 일본 해상자위대 활동이 지난 한 달간 300% 증가했습니다. 단순 훈련이 아닙니다.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설마 진짜 상륙을 시도하겠습니까? 정보참모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동기가 너무나 명확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역대 일본 총리 중 가장 강경한 인물입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십시오. 그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5시 35분 세종대왕함의 스파이원디 레이더 화면에 이상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작전실에서 레이더 요원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함장님, 북동쪽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수상 표적 포착. 박성민 대령이 급히 작전실로 내려갔습니다. 거대한 레이더 화면에는 붉은 점 하나가 독도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요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분석했습니다. 함급 식별.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호위함 마야입니다. 속도 25노트, 독도 12해리선을 돌파했습니다. 작전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12해리는 대한민국의 영해였습니다. 일본 군함이 명백하게 우리 영해를 침범한 것이었습니다. 김태훈 중령이 박성민 옆으로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함장님, 드디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브리핑에서 들었던 그것 말입니다. 박성민 대령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침착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전투 배치, 경고방송 준비, 동시에 본부에 긴급보고. 함내 비상벨이 울려 퍼졌고 승조원들이 각자의 전투 위치로 달려갔습니다. 통신장교가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로 경고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김태훈 중령이 본부에 암호화 통신을 보냈습니다. 박성민은 레이더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 침범이 아니다. 계획된 작전이다. 안개가 이렇게 짙은 날을 노렸다는 것 자체가 의도적이었습니다. 통신장교가 마이크를 들고 경고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마야에 경고합니다. 귀 함정은 현재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즉시 항로를 변경하고 우리 영해를 벗어나십시오. 이것은 최종 경고입니다. 하지만 일본 함정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통신 채널은 완전히 침묵했고 일본 함정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박성민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명령을 받았어요. 바로 그때 본부에서 긴급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스피커에서 작전사령부 참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종대왕함 추가 정보 전달합니다. 일본 총리실이 30분 전 기자단에게 예고했습니다. 영토 수호 특별작전을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작전실에 있던 장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참모가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 국영 NHK가 생중계 준비 중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총리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언론에 역사적 순간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박성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정치쇼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하면서 독도 상륙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쇼를 준비했고 우린 실전을 해야 합니다. 김태훈 중령이 레이더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함장님, 일본 함정이 독도까지 18분 거리입니다. 우리 증원 함대는 35분, 공중 지원은 25분 걸립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때 본부에서 또 다른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세종대왕함, 해군 특수전전단 UDT 1팀을 독도에 긴급 투입합니다. 링크스 헬기로 5분 내 출발 예정입니다. 박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UDT 투입은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일본군이 상륙을 시도할 경우 지상에서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들려온 말에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김태훈 중령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함장님, 투입되는 UDT팀 지휘관이. 박성민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태훈은 15년 지기 친구였고 박성민의 개인사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김태훈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준혁 중위입니다. 박성민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박준혁. 그 이름은 10년 동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박성민의 머릿속에 10년 전의 기억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하던 날 아내가 떠나고 남은 집에서 아들과 마주 앉았던 순간이었습니다. 20살이던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해군 특수전전단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성민은 반대했습니다. 안 돼. UDT는 너무 위험해. 다른 보직을 알아봐라. 하지만 준혁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처럼 바다를 지키고 싶습니다. UDT로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격렬하게 다투었고 박성민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소리쳤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너 같은 건 내 아들 아니다. 그 말이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정말로 UDT가 되었고 박성민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이 독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김태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함장님, 괜찮으십니까? 박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평소처럼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괜찮네. 임무에 충실하자.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위험한 곳으로 간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 아들을 지원 사격으로 엄호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레이더 요원이 다시 외쳤습니다. 함장님, 일본 함정이 계속 접근 중입니다. 독도까지 15분입니다. 박성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아니라 함장이어야 했습니다. 개인적 감정을 배제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부에서 마지막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세종대왕함, 일본 NHK 생중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총리실 집무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으니 신중하게 대응하되 단호하게 영해를 수호하십시오. 박성민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세종대왕함 이해했습니다. 작전 수행하겠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작전실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장교들이 모두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정치쇼를 위해 우리 영토를 침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쇼가 아니라 실전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우리가 지켜낼 것입니다. 작전실에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레이더 요원이 경악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함장님, 새로운 표적 2개 추가 포착. 일본 함정이 혼자가 아닙니다. 스파이원디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 2개가 추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거대했고 다른 하나는 수중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요원이 급히 분석했습니다.
이즈모급 경항모 카가 그리고 잠수함 한 척입니다. 김태훈 중령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함장님, 이건 단순 시위가 아닙니다. 함대 규모 작전입니다. 박성민은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일본은 단 한 척의 함정이 아니라 세 척을 투입한 것이었습니다. 호위함, 경항모, 잠수함. 이것은 명백히 계획된 군사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독도 상륙이었습니다. 해시태그 2장 10년의 침묵. 그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된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5시 35분 세종대왕함의 스파이원디 레이더 화면에 이상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작전실에서 레이더 요원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함장님, 북동쪽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수상 표적 포착. 박성민 대령이 급히 함교에서 작전실로 내려왔습니다. 거대한 레이더 화면에는 붉은 점 하나가 독도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요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분석했습니다. 함급 식별 완료.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호위함 마야입니다. 속도 25노트, 독도 12해리선을 돌파했습니다. 작전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12해리는 대한민국의 영해였습니다. 일본 군함이 명백하게 우리 영해를 침범한 것이었습니다. 김태훈 중령이 박성민 옆으로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함장님, 다카이치 총리의 그 연설,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박성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침착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전투 배치, 경고방송 준비, 동시에 본부에 긴급보고. 함내 비상벨이 울려 퍼졌고 승조원들이 각자의 전투 위치로 달려갔습니다. 통신 장교가 마이크 앞에 섰고 김태훈 중령이 본부에 암호화 통신을 보냈습니다. 박성민은 레이더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 침범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짙은 안개가 낀 날을 골라 침입했다는 것 자체가 의도적이었습니다. 통신 장교가 마이크를 들고 경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마야에 경고합니다. 귀 함정은 현재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즉시 항로를 변경하고 우리 영해를 벗어나십시오. 이것은 최종 경고입니다. 한국어에 이어 영어와 일본어로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함정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통신 채널은 완전히 침묵했고 일본 함정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독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본부에서 긴급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세종대왕함 추가 정보 전달합니다. 일본 총리실이 30분 전 기자단에게 예고했습니다. 영토 수호 특별작전 실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작전실에 있던 장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본부 참모가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 국영 NHK가 생중계 준비 중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총리실에서 상황을 직접 지켜보고 있으며 역사적 순간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박성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정치쇼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하면서 독도 상륙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김태훈 중령이 레이더를 확인하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함장님, 일본 함정이 독도까지 18분 거리입니다. 우리 증원 함대는 35분, 공중 지원은 25분 걸립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본부에서 다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세종대왕함, 해군 특수전전단 UDT 1개 팀, 독도 긴급 전개 명령입니다. 링크스 헬기 이륙 시각 5분 후입니다. 지상방어 체계 구축을 개시하십시오. 박성민은 묵묵히 명령을 확인했습니다. UDT 긴급 투입, 전술적으로 타당한 결정이었습니다. 적이 상륙작전을 강행할 경우 육상 거점 방어가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김태훈 중령이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낮은 음성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함장님, 이번에 투입되는 UDT팀의 지휘관이. 박성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태훈은 15년을 함께한 전우였습니다. 박성민의 지난 상처를 알고 있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김태훈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박준혁 중이라고 합니다. 박성민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박준혁. 10년이란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언급하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작전실의 모든 목소리가 한순간 희미해졌습니다. 박성민의 머릿속에는 오직 10년 전 그날의 한마디만 울려 퍼졌습니다. 너 같은 놈은 내 자식이 아니다. 아들에게 던진 그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10분 후 링크스 헬기가
세종대왕함 후방 갑판에서 이륙했습니다. 프로펠러 소음이 안개 속으로 울려 퍼졌고 헬기는 천천히 고도를 높이며 독도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박성민은 함교에서 그 헬기가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저 헬기 안에 준혁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아들과 같은 작전 구역에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태훈이 그의 옆에 섰습니다. 함장님, 괜찮으십니까? 박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임무에 충실하자.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5분 후 작전실 스피커에서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세종대왕함, 이쪽은 UDT 1팀입니다. 독도 동도 착륙 완료했습니다. 젊고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성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아졌고 더 성숙해졌지만 그는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작전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통신 장교가 박성민을 쳐다봤고 김태훈도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성민은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UDT 1팀 세종대왕함이다. 착륙 확인했다. 방어 진지 구축을 시작하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세종대왕함. 목소리가 약간 떨린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알아챈 것일까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절제였습니다. 김태훈이 박성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이더 요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일본 함정이 엔진을 정지했습니다. 박성민이 급히 레이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아타고급 마야를 나타내는 붉은 점이 독도 시페리 지점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속도가 제로였습니다. 작전 참모가 말했습니다. 경고방송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작전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김태훈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함장님, 그들도 실제 전투까지 원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박성민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쉽게 물러날 리 없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지켜보고 있고 NHK가 생중계까지 준비한 작전을 단순한 경고 방송 때문에 포기할까요? 레이더 요원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합니다. 일본 함정이 정지했는데 레이더 전파 출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이 다가갔습니다. 무슨 뜻인가? 레이더 요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함정은 멈췄는데 전자장비 가동이 오히려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전 장비 주파수 대역에서 강한 신호가 감지됩니다. 김태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자전 준비. 박성민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일본 함정이 멈춘 것은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전함 경계 태세 유지. 방심하지 마라. 작전실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었습니다. 작전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함장님, 일본 함정이 멈춰 있는데. 박성민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바로 함정일 수 있네. 우리를 안심시키려는 것일 수도 있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레이더 요원이 경악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함장님, 새로운 표적 2개 추가 포착. 북동쪽과 북서쪽에서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스파이원디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 2개가 추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거대했고 다른 하나는 수중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요원이 급히 분석했습니다. 이즈모급 경항모 카가 그리고 잠수함 한 척입니다. 김태훈 중령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함장님, 이건 단순 시위가 아닙니다. 함대 규모 작전입니다. 박성민은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일본은 단 한 척의 함정이 아니라 3척을 투입한 것이었습니다. 호위함, 경항모, 잠수함. 그리고 첫 번째 함정을 멈춰 세워 한국 해군을 안심시킨 후 나머지 2척을 투입한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양동작전이었습니다. 작전실의 모든 장교가 레이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일본의 진짜 작전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박성민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일본 함정 3척이 레이더에 포착된 지 30초 후 세종대왕함의 모든 전자장비가 동시에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실의 스크린들이 일제히 깜빡거렸고
스파이1D 레이더 화면에 노이즈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자전 담당 장교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함장님, 강력한 전자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함정들이 동시에 재밍을 걸고 있습니다. 박성민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피해 상황은? 전자전 장교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스파이1D 레이더 효율이 30% 저하되었습니다. 통신도 불안정합니다. 암호화 채널은 유지되고 있지만 음질이 나쁩니다. 김태훈 중령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개로 시각을 차단하고 전자전으로 레이더까지 무력화시키려는 겁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작전이었어요. 박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단순히 정치 쇼만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독도 상륙을 강행할 작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레이더 요원이 더욱 충격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함장님, 이즈모급 카가에서 소형 고속정 6척이 발진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확대하자 거대한 경항모 주변에서 작은 점 6개가 빠르게 흩어지며 독도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요원이 분석을 계속했습니다. 각 고속정의 속도는 40노트입니다. 독도까지 15분 거리입니다. 작전 참모가 급히 계산했습니다. 고속정 6척이면 병력 최소 20명 이상입니다. 일본 특수부대로 추정됩니다. 김태훈이 박성민을 바라봤습니다. 함장님, UDT는 12명밖에 없습니다. 거의 2배 병력입니다. 박성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혁이가 이끄는 UDT팀이 수적으로 완전히 열세였습니다. 게다가 일본 특수부대는 해상자위대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집어들어 독도에 있는 아들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UDT 1팀 세종대왕함이다. 일본 고속정 6척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 병력 약 20명으로 추정된다. 무전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준혁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종대왕함 UDT 1팀 이해했습니다. 방어 준비하겠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성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12명으로 20명을 막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입니다. 게다가 독도는 면적이 좁아 방어 진지를 제대로 구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김태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함장님, 함포 지원 사격을 해야 합니다. 고속정이 상륙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박성민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파이1D 레이더가 30%밖에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게다가 안개로 시각 조준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함포를 정확히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독도에 있는 UDT팀을 5인 사격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팀에는 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전 참모가 상황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함장님, 고속정들이 독도 해안에서 2km 거리에 있습니다. 1277mm 함포의 유효 사거리 내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안개와 전자전 공격 때문에 정확한 조준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태훈이 박성민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함장님, 레이더만으로는 정밀 타격이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그는 UDT팀을 의미했습니다. 박성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함포를 쏘지 않으면 일본군이 독도에 상륙할 것이고 쏘면 아들이 위험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딜레마였습니다. 바로 그때 무전기에서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종대왕함 UDT 1팀입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박성민이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말해보게 중이. 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레이저 무기 표적지 시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고속정을 레이저 무기로 조사하면 함포가 유도 사격할 수 있습니다.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레이저 무기 유도 함포 사격.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UDT팀이 적 표적의 레이저 무기를 조사하면 함포 포탄이 그 레이저 무기를 따라 정확하게 명중할 수 있었습니다. 안개와 전자전 공격을 모두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김태훈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전자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박성민은 즉시 문제점을 깨달았습니다. 레이저 무기 표적지 시기를 사용하려면 UDT팀이 최전방에 나가야 했습니다. 일본 고속정과 독도 해안 사이 그 위험한 위치에서 레이저 무기를 조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무기를 쏘는 순간 그들의 위치가 적에게 노출될 것이었습니다. 일본 특수부대의 집중 사격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박성민이 마이크에 대고 물었습니다.
중위 레이저 무기 조사 위치는 어디인가? 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동도 해안 최전방입니다. 고속정이 접근할 때 저희가 직접 노출되어야 합니다. 박성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자네들이 표적이 되는 것 아닌가?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준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장님. 김태훈이 박성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함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다른 방법을. 하지만 박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안개가 모든 것을 가린 상황에서 레이저 무기 유도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준혁이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박성민의 머릿속에 1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혼한 아내가 떠나던 날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바다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때 박성민은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해. 하지만 준혁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박성민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건 내 아들 아니다.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준혁이는 정말로 바다를 지키는 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장 위험한 임무를 자청하고 있었습니다. 박성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로서는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함장으로서는 허락해야 했습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박성민이 천천히 눈을 뜨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중위 작전을 승인한다. 레이저 무기 유도 사격을 준비하라. 김태훈이 놀라며 외쳤습니다. 함장님! 하지만 박성민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했습니다. 단, 반드시 엄폐물을 확보하고 진행하라. 레이저 무기 조사는 최소 시간만 하고 즉시 은폐하라. 알겠나? 무전기 너머로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함장님. 그리고 그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김태훈이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함장님, 박중희를 믿으십시오. 그는 5년간 UDT로 훈련받은 정예 요원입니다. 살아남을 것입니다. 박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야 했습니다. 10년 전에 믿지 못했던 아들을 이제는 믿어야 했습니다. 레이더 요원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일본 고속정이 독도에서 3km 거리입니다. 5분 후 도착 예상됩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박성민이 명령했습니다. 함포 준비. 레이저 무기 유도 모드로 전환. 함포 통제실에서 포술장이 대답했습니다. 함포 준비 완료. 레이저 무기 유도 대기 중입니다. 작전실의 모든 장교가 긴장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일본 고속정 6척을 나타내는 붉은 점들이 빠르게 독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도에는 박준혁이 이끄는 UDT 12명이 방어 진지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훈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4분, 3분. 일본 고속정이 계속 접근 중입니다. 박성민은 주먹을 쥐고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준혁아, 살아남아라. 부디 살아남아라. 그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종대왕함 UDT 1팀입니다. 일본 고속정 유관 확인했습니다. 2분 후 레이저 무기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박성민이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중위 조심하게. 레이저 무기 조사 즉시 함포 발사한다. 2초 후 반드시 엄폐하라. 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레이더 요원이 경악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함장님, 일본 잠수함이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표적은 우리 함입니다. 박성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2개의 작은 점이 세종대왕함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뢰였습니다. 김태훈이 외쳤습니다. 대잠 기동, 디코이 발사. 세종대왕함이 급격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고속정은 독도를, 잠수함은 세종대왕함을, 그리고 이즈모급은 후방 지원을. 완벽한 다방면 작전이었습니다. 박성민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쇼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진짜 전쟁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대잠 기동, 우현 30도, 디코이 발사. 김태훈 중령의 명령이 작전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1만 1000톤급 세종대왕함이 급격히 우현으로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함체가 기울었고 고정되지 않은 물건들이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한미에서 디코이 발사기가 작동했습니다. 음향 디코이 2개가 물속으로 떨어지며 세종대왕함의 스크류 소음을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레이더 요원이 소나 화면을 주시하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어뢰 1번, 우리 함에서 800m, 700, 600. 작전실의 모든 장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박성민은 양손으로 난간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어뢰는 시속 90km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초에 25m씩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대잠전 담당 장교가 외쳤습니다. 디코이 1번, 어뢰 유인 성공. 어뢰 1번이 디코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작전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레이더 요원이 즉시 경고했습니다. 어뢰 2번은 여전히 우리 함을 추적 중입니다. 거리 500m. 김태훈이 다시 명령했습니다. 좌현 45도. 전속 기동. 세종대왕함이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엔진이 최대 출력으로 가동되며 함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박성민이 명령했습니다. 청상호 어뢰 발사 준비. 일본 잠수함 위치 추적. 어뢰 통제실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청상호 어뢰 발사관 1번, 2번 준비 완료. 박성민이 소나 화면에서 일본 잠수함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독도 북방 7km, 수심 200m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령했습니다. 청상호 어뢰 2발 발사. 함체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2발의 어뢰가 발사관을 빠져나가 일본 잠수함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시속 90km, 세계에서 가장 빠른 어뢰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박성민에게는 일본 잠수함보다 더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독도였습니다. 일본 고속정 6척이 여전히 독도를 향해 달리고 있었고 준혁이가 이끄는 UDT팀이 레이저 무기 유도 사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성민은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UDT 1팀 세종대왕함이다. 우리 함이 대잠 기동 중이다. 3분 후 정상 위치로 복귀 예정이다. 그때 함포 사격을 시작한다. 무전기 너머로 박준혁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종대왕함 UDT 1팀 이해했습니다. 3분 대기하겠습니다. 박성민은 안도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5년간의 UDT 훈련이 그를 단단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김태훈이 그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함장님, 박중희는 훌륭한 군인입니다. 그를 믿으십시오. 박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가라앉지 않아. 바로 그때 대잠전 장교가 외쳤습니다. 어뢰 2번, 디코이 2번 유인 성공. 어뢰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동시에 소나 요원이 보고했습니다. 청상호 어뢰 1번, 일본 잠수함 타격. 잠수함 침몰 중입니다. 작전실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본 잠수함을 격침시켰고 우리 함을 향한 어뢰도 모두 회피했습니다. 김태훈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해냈습니다. 박성민도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고속정이 여전히 독도를 향해 달리고 있었고 이즈모급 경항모는 후방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령했습니다. 함 자세 정상 복귀. 독도 방향으로 선회. 함포 사격 준비. 세종대왕함이 천천히 독도를 향해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박성민은 잠깐 여유가 생긴 틈에 생각했습니다. 세종대왕함. 대한민국 해군의 자랑이었습니다. 1만 1000톤급 이지스 구축함, 128개의 수직 발사대, 스파이원디 레이더. 미국 해군 제7함대 사령관은 이 함을 아시아 최강 이지스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의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세종대왕급의 전투 시스템은 일본 이지스함을 능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나토 해군 사령부는 한국 해군의 전자전 대응 능력이 세계 5위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가 소속된 UDT, 해군 특수전전단, 미국 해군 네이비실과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하는 정예 부대였습니다. 영국 SBS는 한국 UDT의 수중 침투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호주 SAS는 한국 특수부대와의 훈련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인정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한국 해군은 세계 최강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스파이원디 레이더는 전자전 공격으로 30%밖에 작동하지 않았고
안개는 모든 시각 장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128개의 미사일 발사대는 고속정 같은 소형 표적에는 과한 화력이었고 1277mm 한 포는 정확한 조준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UDT-12명은 일본 특수부대 20명보다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아무리 훈련이 잘 되어 있어도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현실의 제약은 냉혹했습니다. 박성민은 깨달았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기의 성능이나 병력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맞게 적응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를 신뢰하며 협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협동작전을 펼쳐야 했습니다. 김태훈이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함 자세 정상 복귀 완료. 독도 방향 정렬되었습니다. 박성민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UDT 1팀 세종대왕함이다. 준비 완료했다. 레이저 무기 조사를 시작하라. 무전기에서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종대왕함 UDT 1팀입니다. 일본 고속정이 1km 거리까지 접근했습니다. 지금부터 레이저 무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민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준혁이가 지금 최전방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특수부대의 총구가 그를 향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명령을 내려야 했습니다. 함장으로서의 책임이었습니다. 함포 사격 준비. 레이저 무기 유도 모드 활성화. 중위의 레이저 무기 신호를 대기하라. 함포 통제실에서 포술장이 대답했습니다. 함포 사격 준비 완료. 레이저 무기 신호 대기 중입니다.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장교가 스크린을 주시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일본 고속정 6척이 독도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1분 30초 거리였습니다. 김태훈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무사하길. 박성민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고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10년 전 그는 아들에게 너 같은 건 내 아들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그 말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쟁터에서 아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화해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이별의 순간일까요? 박성민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준혁아, 살아남아라. 부디 살아남아서 아버지에게 돌아와라. 내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해다오. 무전기에서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종대왕함 UDT 1팀입니다. 레이저 무기 조사 시작합니다. 고속정 1번 표적, 독도에서 800m 거리입니다. 박성민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중위 레이저 무기 신호 확인했다. 함포 발사한다. 조사 후 2초 내에 엄폐하라. 그는 함포 통제실에 명령했습니다. 전 함포 레이저 무기 유도 사격 발사. 1277mm 함포가 굉음과 함께 포탄을 뿜어냈습니다. 포구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왔고 함 전체가 발사 충격으로 진동했습니다. 포탄은 안개 속으로 날아가 사라졌습니다. 6초 후 레이더 화면에서 일본 고속정 1번을 나타내는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명중이었습니다. 작전실에 환호성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박성민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5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는 여전히 최전방에 있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따다다다닥. 자동 소총 사격 소리였습니다. 일본군이 UDT팀을 향해 사격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적에 공격받고 있습니다. 계속 레이저 무기 조사하겠습니다. 박성민이 외쳤습니다. 중위, 엄폐해. 즉시 엄폐하라. 하지만 박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총소리만 계속 들려왔습니다. 김태훈이 박성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함장님.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이더 요원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함장님. 일본 이즈모급에서 SM-2 미사일 발사됐습니다. 표적은 우리 함입니다. 박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일본이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제한적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전면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CIWS 자동 모드, SM-2 요격 미사일 발사 준비. 김태훈 중령의 명령이 작전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종대왕함의 근접 방어 시스템이 즉시 작동했습니다. 함교 위에 설치된 팔랑크스 CIWS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고
20mm 게틀링포가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VLS 수직 발사대에서 SM-2 요격 미사일이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레이더 요원이 화면을 주시하며 카운트다운을 외쳤습니다. 일본 미사일 우리 함에서 15km, 12km, 우리 SM-2와 교차 예상. 작전실의 모든 장교가 숨을 죽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두 개의 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미사일과 우리 요격 미사일이었습니다. 8초 후 두 점이 겹쳤고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요격 성공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서 섬광이 번쩍였고 잠시 후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작전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박성민에게는 미사일 요격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독도였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여전히 총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고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성민이 마이크를 움켜쥐고 외쳤습니다. UDT 1팀, 중이, 응답하라.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총소리 사이로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종대왕함, UDT 1팀, 괜찮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고속정 2번 레이저 무기 조사 시작합니다. 박성민은 안도하면서도 가슴이 조였습니다. 준혁이가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임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포 통제실에 명령했습니다. 고속정 2번 레이저 무기 유도 사격 발사. 다시 한 포가 굉음을 냈고 포탄이 안개 속으로 날아갔습니다. 6초 후 레이더 화면에서 일본 고속정 2번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4척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태훈이 레이더를 확인하며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일본 고속정이 분산 기동하고 있습니다. 두 척은 독도 동쪽으로, 두 척은 서쪽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은 즉시 일본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UDT팀이 동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고 서도 쪽으로 우회 상륙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UDT 1팀 세종대왕함이다. 적 고속정 2척이 서도로 우회 중이다. 대응 가능한가? 무전기 너머로 박준혁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병력으로는 동도만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에서 총소리가 더욱 요란해졌습니다. 박성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일본군이 서도로 상륙하면 UDT팀은 양쪽에서 협공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동도 고속정을 먼저 제거한다. 계속 레이저 무기 조사하라. 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고속정 3번 조사 시작합니다. 동시에 작전실 스피커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함장님, 저는 서민재 상사입니다. 제가 서도로 이동하겠습니다. 박성민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의 선임이자 UDT 부분대장이었습니다. 31세의 베테랑 요원이었습니다. 서민재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3명과 함께 서도로 우회해서 적을 저지하겠습니다. 박성민이 대답하기도 전에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사님, 위험합니다. 하지만 서민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위님, 저희를 믿으십시오. 동도는 중위님이 지키십시오. 총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민재 팀이 서도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성민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한 포 사격 발사. 세 번째 포탄이 날아가 고속정 3번을 명중시켰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세 번째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동도 앞에는 한 척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무전기에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으악! 서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준혁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상사님! 총소리가 더욱 요란해졌습니다. 서민재 팀이 서도로 이동하던 중 일본군의 사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서민재의 숨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위님, 저는 괜찮습니다. 어깨에 맞았지만 계속합니다. 박성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첫 번째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김태훈이 그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부상은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박준혁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종대왕함, 고속정 4번, 마지막입니다. 레이저 무기 조사합니다. 박성민이 명령했습니다. 발사. 네 번째 포탄이 날아가 마지막 동도 고속정을 명중시켰습니다. 동도 앞바다가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서도에는 여전히 일본 고속정 두 척이 접근하고 있었고 서민재 팀 4명은 이미 부상자가 1명 나온 상태였습니다. 레이더 요원이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서도 고속정 두 척이 해안에서 300m 거리입니다. 박성민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서민재 상사 응답하라. 레이저 무기 조사 가능한가? 잠깐의 침묵 후 서민재의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능합니다. 함장님.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함장님, 상사님 팀은 서도 해안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200m 떨어진 산악 지형에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 조사 각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박성민은 깨달았습니다. 서민재 팀이 부상자 때문에 이동 속도가 느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레이저 무기를 쏠 수 있는 위치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고속정은 이미 해안 300m 거리였습니다. 1분 후면 상륙할 것이었습니다. 김태훈이 말했습니다. 함장님, 함포로 직접 사격해야 합니다. 레이더 유도로. 하지만 박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개와 전자전 때문에 정확도가 30%밖에 안 돼. 서민재 팀을 5인 사격할 위험이 있네. 작전 참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함장님, 일본군이 상륙하면 박성민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서도에 상륙하면 UDT 팀은 포위될 것이었습니다. 동도의 박준혁 팀 8명과 서도 쪽의 서민재 팀 4명이 완전히 분리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특수부대 약 14명이 독도 땅을 밟게 될 것이었습니다. 박성민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함포 사격을 하거나 일본군 상륙을 허용하거나.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함포 사격 중지. 서민재 상사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김태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함장님, 그럼 일본군이. 박성민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우리 대원들을 5인 사격할 수는 없어. 지상에서 막아야 해. 그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UDT 1팀 세종대왕함이다. 일본군 약 14명이 서도 상륙 예상된다. 지상 교전 준비하라. 무전기 너머로 박준혁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맡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팀원들에게 명령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원 전투 준비. 일본군이 상륙한다. 총알 장전하는 소리, 안전장치 해제하는 소리가 무전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박성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준혁이가 지상에서 일본 특수부대와 맞붙게 된 것이었습니다. 12명의 UDT 대 14명의 일본 특수부대. 거의 동등한 숫자였지만 서민재가 부상당했고 팀이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레이더 요원이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일본 고속정 2척 서도 해안 저반. 병력하선 시작. 박성민은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붉은 점 2개가 독도 서도 해안에 멈춰 섰습니다. 일본 특수부대가 지금 독도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28일 오전 6시 27분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본이 원하는 방식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UDT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본군 유관 확인. 14명 완전 무장. 독도 등대를 향해 이동 중입니다. 등대. 독도의 상징이었습니다. 일본군이 등대를 점령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일장기를 개양하고 NHK 카메라에 보여주려는 계획일 것이었습니다. 박성민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절대 등대를 내주지 마라.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함장님. 우리가 지킬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박성민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10년 전 그는 아들이 군인이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지키고 땅을 지키고 조국을 지키는 일을 말입니다. 김태훈이 박성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함장님, 박중희는 잘 해낼 것입니다. UDT 훈련이 얼마나 철저한지 우리도 압니다. 박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무전기에서 총소리가 폭발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따다다다닥, 따다다닥. 양쪽 모두 사격하고 있었습니다. 교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박준혁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격, 사격. 일본군의 고함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폭발음. 수류탄이었습니다. 작전실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무전기를 주시했습니다.
박성민은 마이크를 움켜쥐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상 교전 중에 무전으로 방해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들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총소리를, 폭발음을 말입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총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박성민이 다급하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UDT 1팀, 중이, 응답하라.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김태훈도 긴장한 표정으로 스피커를 바라봤습니다. 중이, 박준혁 중이, 들리나? 박성민이 다시 외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작전실의 모든 장교가 얼어붙었습니다. 레이더 요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함장님, 통신 장비가 파괴되었거나 아니면 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박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혁이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였습니다. 통신 장비가 파괴되었거나 아니면 준혁이가 부상당했거나. 박성민은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함장이었습니다. 그는 난간을 붙잡고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김태훈이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박성민은 손을 들어 거절했습니다. 괜찮네, 괜찮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이 사과도 하기 전에, 화해도 하기 전에 사라진 것일까요? 박성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안개만이 가득했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무전기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성민은 마이크를 움켜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작전실의 모든 장교가 숨죽이고 스피커를 바라봤습니다. 김태훈 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함장님, 본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박성민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UDT 1팀 세종대왕합니다. 응답하라. 제발, 응답하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함장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작전실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의 불빛만이 깜빡거렸고 시계의 초침이 째각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1분 30초가 지났습니다. 박성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준혁이가 해변에서 뛰어놀던 모습, 해군사관학교 지원서를 들고 상담하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다툼의 순간이 말입니다. 바로 그때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종대왕함, UDT 1팀. 박성민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준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중이, 들린다. 상황을 보고하라. 박성민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작전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무전기가 총탄에 맞아 예비 무전기로 교체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일본군 8명 사살, 나머지 6명은 등대를 향해 후퇴 중입니다. 박성민이 물었습니다. 우리 팀 상황은? 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동도팀, 경상 2명, 저도 다리에 파편.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서민재 상사님이 중상입니다. 박성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깨 총상에, 복부에도 출혈이 심합니다. 의무병이 지혈 중이지만 김태훈이 급히 말했습니다. 함장님, 링크스 헬기로 부상자를 후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개가 이렇게 짙은데 헬기 착륙이 불가능해. 그리고 일본군이 아직 독도에 있어. 헬기가 사격당할 위험이 있네. 박준혁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려왔습니다. 함장님, 일본군 6명이 등대에서 50m 거리입니다. 3분 후면 등대를 점령할 것입니다. 박성민은 레이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독도 등대, 대한민국 영토의 상징이었습니다. 만약 일본군이 저곳에 일장기를 개항하고 NHK가 그것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다면 국제 여론이 요동칠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시료 지배를 주장할 것이고 한국은 방어에 실패한 것으로 비춰질 것이었습니다. 박성민이 물었습니다. 중이 저지할 수 있나? 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시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작전 참모가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함장님, UDT는 동도와 서도에 분산되어 있고 경상 2명에 중상 1명입니다. 전투 가능 인원은 9명입니다.
일본군은 6명이지만 등대 주변 유리한 지형을 선점했습니다. 김태훈이 말했습니다. 함포로 지원 사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성민은 망설였습니다. 등대에서 50m라면 UDT팀도 근처에 있을 것이야. 함포 사격은 너무 위험해. 레이더 요원이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본부에서 긴급 무전입니다. F-35편대가 5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공중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5분이면 늦어. 일본군은 3분 후 등대에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공중 지원은 2분 늦을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박성민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중위 F-35가 5분 후 도착한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나? 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무전기에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쾅! 수류탄 소리였습니다. 박준혁이 외쳤습니다. 적의 수류탄 공격. 엄폐. 총소리가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따다다닥. 따다다닥. 일본군이 등대를 향해 전진하면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팀 3명, 등대 30m 지점, 저지선 구축.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일본군이 우회 기동, 우리를 포위하려 합니다. 박성민은 깨달았습니다. 일본 특수부대는 정면 공격이 아니라 포위 섬멸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UDT 3명을 포위한 후 제거하고 등대를 점령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명 중에 준혁이가 있었습니다. 김태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함장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함포 사격을 하시거나 아니면. 박성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함포 사격만이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준혁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박성민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중위, 함포 지원 사격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네 위치가 너무 가까워. 파편 피해 가능성이 있네. 박준혁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함장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레이저 무기로 정확한 위치를 조사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치만 정확히. 저희는 엄폐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혁이가 또다시 위험을 자청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저 무기를 조사하는 순간 그의 위치가 노출될 것이었습니다. 일본군의 집중 사격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박성민이 물었습니다. 중위 정말 괜찮겠나? 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함장님. 그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믿으십시오. 10년 만에 듣는 아버지라는 호칭이었습니다. 공식 무전에서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서 준혁이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장교가 박성민을 바라봤습니다. 김태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성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그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건 내 아들 아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10년 동안 그 말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이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믿음을 청하고 신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박성민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준혁아. 공식 무전에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도 너를 믿는다. 작전을 승인한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라. 알겠나? 무전기 너머로 박준혁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아버지. 약속합니다. 작전실의 젊은 장교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김태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성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전함포 준비. 레이저 무기 유도 대기.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본군 20m 거리. 지금부터 레이저 무기 조사 시작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그의 깊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엄폐물에서 일어나 레이저 무기 표적 지시기를 들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일본군의 총구가 그를 향할 것이었습니다. 박성민은 함포 통제실에 명령했습니다. 레이저 무기 신호 확인 즉시 발사. 사격 후 중위에게 엄폐 명령을 내려라. 함포 통제실에서 포술장이 대답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함장님. 레이더 요원이 보고했습니다. 레이저 무기 신호 포착. 등대 북쪽 20m 지점. 박성민이 명령했습니다. 발사. 1277mm 함포 4문이 동시에 굉음을 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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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네 발의 포탄이 안개 속으로 날아갔습니다.
박성민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중이, 엄폐해. 지금.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폭발음만 들렸습니다. 쾅쾅쾅쾅. 연속으로 4번의 폭발이었습니다. 한 포탄이 독도 등대 근처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잠시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작전실 안에서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화면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시계의 초침이 째각거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박성민은 마이크를 움켜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김태훈도 작전 참모도 젊은 장교들도 모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굳어 있었습니다. 무전기는 침묵했습니다. 폭발 후 3초가 지났습니다. 박성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중이, 준혁아, 응답하라.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박성민의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김태훈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함장님. 하지만 박성민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마이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아, 대답해. 제발. 작전실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6초 후 무전기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괜찮습니다. 박준혁이었습니다. 박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아. 그가 외쳤습니다. 박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군, 전멸했습니다. 등대, 확보했습니다. 작전실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장교들이 서로 껴안고 소리쳤습니다. 김태훈이 박성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박성민은 주저앉으며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준혁아.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해군 생활에서 처음으로 함교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독도는 우리가 지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입니다. 레이더 요원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일본 이즈모급 카가가 후진하고 있습니다. 독도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박성민이 눈물을 닦으며 레이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거대한 경항모가 천천히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작전 참모가 분석했습니다. 아타고급 마야도 함께 후퇴 중입니다. 일본 함대가 철수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중령이 박성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함장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박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이긴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함 1척과 UDT 12명이 일본 함대 3척과 특수부대 20명을 막아낸 것이었습니다. 안개와 전자전 공격 속에서 수적 열세 속에서 그들은 독도를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작전실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젊은 장교들이 서로 껴안고 소리쳤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박성민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해군 생활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박성민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준혁아, 일본 함대가 후퇴하고 있다. 전투가 끝났다. 무전기 너머로 박준혁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입니까?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기뻤습니다. 우리 팀원들에게 알리겠습니다. 배경에서 UDT 대원들의 환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겼다. 독도를 지켰어. 젊은 군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성민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들은 해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그들은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김태훈이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본부에서 축하 메시지가 왔습니다. 합참의장님께서 직접 통화를 원하십니다. 박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받겠네. 지금은 준혁이와 이야기하고 싶어. 김태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장님. 박성민이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준혁아, 부상자 상황을 보고해라. 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경상 이명은 치료 완료했습니다. 저도 다리 파편은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서민재 상사님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즉시 후송이 필요합니다. 박성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민재 상사, 서도를 지키기 위해 자원했고 부상을 입고도 끝까지 싸운 군인이었습니다. 그를 살려야 했습니다. 박성민이 명령했습니다. 링크스 헬기 즉시 출동. 서민재 상사 긴급 후송. 항공통제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함장님, 안개가 아직. 바로 그 순간 레이더 요원이 놀라며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시정이 200m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박성민이 함교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짙은 안개가 천천히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안개 사이로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100년 만에 안개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김태훈이 말했습니다. 헬기 이륙 가능합니다. 박성민이 명령했습니다. 즉시 출동. 서민재 상사를 구출하라. 한미의 헬기 갑판에서 링크스 헬기의 로터가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웅! 강력한 소음이 울려 퍼졌고 헬기가 천천히 이륙했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헬기를 바라보며 박성민은 기도했습니다. 제발 서민재 상사를 살려주십시오. 그는 영웅입니다. 레이더 요원이 보고했습니다. 헬기 독도 상공 도착. 강하 시작합니다. 잠시 후 무전기에서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종대왕함 UDT 1팀입니다. 헬기 도착 확인. 서민재 상사 탑승 중입니다. 박성민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했다. 상사를 잘 부탁한다. 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상사님, 꼭 살아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중위가 선임 상사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전후회였습니다. 군인들이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바로 그때 레이더 요원이 다시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F-35편대 4대 접근 중입니다. 30초 후 독도 상공 도착 예상. 박성민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안개가 많이 거쳐서 이제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4개의 작은 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KF-21 보라매였습니다. 아니 잠깐. 작전 참모가 확인했습니다. F-35 편대입니다. 함장님. 제17전 투비행단 소속입니다. 순식간에 4대의 스텔스 전투기가 독도 상공을 저공 비행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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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음속 돌파음이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공군의 인사였습니다. 우리가 왔다. 이제 안전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무전기에서 F-35 편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종대왕함, 이쪽은 독수리 편대입니다. 독도 방어 임무를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상공을 책임지겠습니다. 박성민이 대답했습니다. 고마움다, 독수리 편대. 하지만 이미 전투는 끝났어. 우리 해군이 다 처리했네. F-35 편대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역시 해군이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함장님. 김태훈이 박성민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함장님, 우리가 해낸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박성민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김태훈이 설명했습니다. 미국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세종대왕급을 일컬어 동아시아에서 가장 균형 잡힌 전투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해군 제독은 한국 해군의 레이더 운용 능력이 나토 기준을 상회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조차 한국 이지스함과의 교전을 원치 않는다고 내부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UDT, 미국 네이비실 교관은 한국 UDT는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영국 SBS 지휘관은 한국 특수부대의 근접전 능력이 경이롭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KSK는 한국군과의 합동훈련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태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준 것은 단순히 무기의 우수성이 아니었습니다. 전자전 공격을 받고도 레이저 무기 유도라는 창의적 해법을 찾았고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지형과 전술을 활용했으며 무엇보다 서로를 신뢰하고 협동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군의 진짜 실력입니다. 박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단순히 장비나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훈련과 전술, 창의성과 협동, 그리고 무엇보다 조국을 지키려는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스파이1D 레이더가 30%밖에 작동하지 않아도 안개가 모든 것을 가려도 수적으로 열세어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레이저 무기 유도라는 대안을 찾았고 부상을 입으면서도 임무를 완수했으며 아버지와 아들이 10년의 갈등을 넘어 협력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힘이었습니다. 박성민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준혁아, 자네와 팀원들이 대단하다. 자랑스럽다. 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한포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박성민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둘이서 해낸 거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말이다. 무전기 너머로 박준혁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이더 요원이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일본 함대가 영해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북방으로 20해리 떨어졌습니다. 박성민이 레이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붉은 점 2개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즈모급과 아타고급이었습니다. 그들은 패배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야심찬 계획은 실패로 끝난 것이었습니다. 독도는 여전히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김태훈이 말했습니다. 함장님, 일본 NHK 생중계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총리실은 아무 논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민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들이 무슨 말을 하겠나.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테니. 작전 참모가 덧붙였습니다. 반대로 우리 언론은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독도 방어 성공, 일본 함대 격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박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론은 중요하지 않네. 중요한 건 우리가 조국을 지켰다는 사실이야. 박성민은 함교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안개가 거의 다 걷혀서 이제 독도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동도와 서도 그리고 그 위에 우뚝 서 있는 등대가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저 섬 위에 그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나 함께 싸운 아들이 말입니다. 박성민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준혁아, 하늘을 봐라. 안개가 걷히고 있어. 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모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킨 땅이야. 너와 내가 함께 지킨 독도야.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10년 전 말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박성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준혁아. 사과할 건 아버지야. 10년 전 그 말. 정말 미안했다. 너는 훌륭한 아들이야. 자랑스러운 군인이고. 무전기 너머로 박준혁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박성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전실의 모든 장교가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햇빛이 안개를 뚫고 세종대왕함의 가판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독도 위에도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100년 만에 안개가 완전히 걷혔습니다. 독도는 다시 푸른 하늘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땅으로서 말입니다. 2025년 10월 1일 그 전투로부터 3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서울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박성민 대령은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진 지 30분이 지났지만 아직 의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박준혁 중위가 목발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의 파편 상처 때문에 아직 제대로 걷기 힘들었지만 그는 병원에 입원하기를 거부하고 아버지와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서민재 상사를 기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상사님은 괜찮으실까요? 박성민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니. 3일 전 링크스 헬기로 긴급 후송된 서민재는 즉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어깨와 복부에 총상, 그리고 과다출혈.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서민재는 살아남기 위해 싸웠습니다. 3번의 수술을 거쳤고 이틀 동안 의식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군의관이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박성민과 박준혁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군의관이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비를 넘겼습니다. 서민재 상사는 살아날 것입니다. 박준혁이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성민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 의식을 회복하나? 군의관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깨어났습니다. 지금 회복실에 있습니다.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박준혁이 목발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가겠습니다. 박성민이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준혁아. 두 사람은 나란히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박성민은 생각했습니다. 30년 해군 생활에서 이런 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전우를 잃지 않은 것, 아들과 화해한 것, 조국을 지킨 것 말입니다. 회복실에서 서민재 상사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또렷했습니다. 박준혁이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사님, 깨어나셨군요. 서민재가 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위님, 독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지켰습니다. 상사님 덕분입니다. 서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입니다. 박성민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민재 상사 고생 많았네. 자네는 영웅이야. 서민재가 격려를 하려 했지만
박성민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편히 쉬게. 그것이 명령이야. 서민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장님.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전우였습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살아남은 전우들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박성민이 대답했습니다. 본부에 들러야 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거든.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부대로 복귀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성민이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준혁아, 그 전에 아버지와 저녁 한번 먹자. 10년 만에 말이야. 박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아버지. 좋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10년의 침묵을 깨고 아버지와 아들로 돌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준혁아, 아버지가 10년 전에 한 말. 정말 미안했다. 너는 훌륭한 군인이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박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철이 없었어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박성민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버지와 아들로서 말이야.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아버지. 이틀 후 국방부 대강당에서 훈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고 언론사 카메라가 즐비했습니다. 박성민 대령에게는 을지무 공훈장이, 박준혁 중위를 포함한 UDT 팀원들에게는 화랑무공 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 중인 서민재 상사에게는 충무무공 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연설했습니다. 이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조국을 지켜냈습니다. 수적 열세, 기상 악조건, 전자전 공격 속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군의 정신입니다. 박성민은 훈장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훈장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이와 함께, UDT 대원들과 함께, 세종대왕함 승조원 300명과 함께 받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든 승리였습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박성민과 박준혁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찍는 부자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복을 입고 훈장을 달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박성민과 박준혁은 함께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해군 헬기가 그들을 섬까지 실어 날랐습니다. 헬기에서 내리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독도는 평화로웠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고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일주일 전에 치열한 전투가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준혁이 등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싸웠습니다. 박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기서 너희가 일본군을 막았지. 두 사람은 천천히 등대로 걸어갔습니다. 등대 앞에는 작은 동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28일 대한민국 해군이 이곳을 지켰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성민이 동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땅을 지킨 것은 단순히 영토를 지킨 게 아니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신뢰하는 전우애,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지킨 거지. 박준혁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네,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아버지는 30년 동안 이 바다를 지켰어. 그리고 이제 너도 이 바다를 지키는 군인이 되었지.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럽다. 박준혁이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습니다. 조국을 지키고 전우를 아끼고 가족을 사랑하는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박성민이 아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너는 이미 그런 군인이야, 준혁아.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푸른 동해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세종대왕함이 순찰 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오늘도 이 바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함대에는 10년 만에 화해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 서로를 신뢰하며 함께 싸웠던 이야기, 그리고 사랑으로 승리한 이야기가 말입니다. 독도의 등대는 오늘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밝히며 그곳을 지킨 영웅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라고, 진짜 용기는 두려움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가장 큰 힘은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박성민과 박준혁 아버지와 아들은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안개 속에 15분 동안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독도와 함께 기억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